안녕하세요. 생생건강통입니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비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입니다. 비타복스에서 출판, 지은이는 안철호 교수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마치 호르몬을 설명하기 위해 생긴 말 같다. 20대 못지않게 젊고 활기찬 40대가 있는가 하면 실제 나이는 20대지만 신체 나이는 40대인 사람도 있다. 그 메커니즘을 알려주는 창이 바로 호르몬이다. 그래서 나는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호르몬의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과 젊음의 열쇠라고 말하고 싶다. 몸의 실세이자 궁극의 지배자인 호르몬을 제대로 안다면 나이가 들어도 생기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몸속 호르몬도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년 이후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호르몬은 인슐린,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이다. 인슐린은 혈관을 건강하게 해줘서 몸속 대사 노화를 막아주고, 성장 호르몬은 얼굴과 신체의 노화를 억제한다. 멜라토닌은 면역력을 키워주고 마음과 정신의 노화를 막아준다. 나는 평생의 건강과 젊음을 지키고 싶다면 이 세 가지 호르몬을 꽉 잡아야 한다고 환자들에게 자주 이야기한다. 나는 의대생 시절부터 생로병사의 비밀은 호르몬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골몰해왔다. 호르몬의 측면에서 볼 때 노화는 어떻게 진행될까? 신체의 노화란 호르몬의 발생, 분비, 조절의 변화가 생기면서 호르몬의 분비량이나 기능이 감소해서 비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노화의 진행은 이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호르몬 기능이 떨어질 때 몸은 늙기 시작한다.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신체 기관의 활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신체에 상처가 났을 때 치유하는 자체 회복력과 외부에서 침입하는 질병을 막아내는 면역력이 저하된다. 몸속 각 기관의 활력, 재생력, 면역력이 떨어지면 신체가 쇠약해진다. 신체가 쇠약해진 상태에서는 외부의 자극, 염증 등 질병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워진다. 그중 가장 취약한 부위에 특정한 질환이 발생된 것이 흔히 말하는 병든 상태다. 병든 상태에서는 호르몬 기능이 더더욱 떨어져 노화가 촉진되고 기능이 저하되는 끊임없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결국 호르몬이 우리 몸을 살리고 죽이는 역할을 하며 젊음과 노화도 결정한다. 호르몬이 청춘 연장의 실마리라면, 바꿔 말해 젊음을 오래 유지하려면 호르몬만 잘 관리하면 된다는 뜻이다. 호르몬은 다양한 질병들, 특히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만성질환의 치료에 두루 활용되고 있다. 흔한 예로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라면 멜라토닌 호르몬만 바로잡아도 숙면을 취하여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 폐경기 이후 골다공증으로 힘들어하는 갱년기 여성이라면 여성 호르몬을 활용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중년 이후의 삶을 살 수 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갑상선 호르몬제 투여를 통해 얼마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만약 자동차에 질 나쁜 오일을 계속 주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질 나쁜 오일이 들어간다고 자동차가 바로 망가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쁜 오일은 자동차 안에 있는 수많은 부속 장치에 서서히 나쁜 영향을 끼치고 결국 그것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망가지게 된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 병들고 있는 것이다. 혈관도 마찬가지다. 혈관 속에서 질 나쁜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닌다고 상상해보자. 몸속에 있는 수많은 장기와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혈액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그 혈액이 전달해야 하는 에너지원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전달한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혈액은 당이 많이 섞인 혈액이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몸속에서 음식물은 당분으로 변하고 그 당분이 혈액 안에 들어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장기와 세포에게 이동한다. 그런데 이때 혈액 속에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끈끈한 찌꺼기가 엉겨붙고 이 찌꺼기 때문에 혈관 속 여기저기에서 흐름이 막히거나 혈관 벽에 상처가 난다. 이것이 몸 전체를 망가뜨린다. 때문에 혈액이 원활하게 잘 흐르기 위해서는 혈당이 과하지 않아야 한다. 혈액 속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지 않게 적당한 양으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다. 그래서 인슐린을 혈관 청소부라고 부른다. 인슐린과 혈관의 관계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다. 인슐린, 아디포넥틴 등의 호르몬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여 몸속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아드레날린, 코티솔 같은 호르몬은 만성적으로 과하게 분비될 경우 혈관을 지저분하게 하여 부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호르몬들도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서로 상생하면서 지나치게 과하거나 모자라지만 않는다면 아드레날린과 코티솔도 몸속에서 본래 가진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하지만 이 호르몬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특히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면 여러 합병증이 오고 혈관이 급격하게 노화되고 망가진다. 혈관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노화가 일어나는 곳이 다름 아닌 혈관이고, 혈관이 노화되면 몸 전체가 늙고 병들기 때문이다. 몸속 혈관의 길이를 모세혈관까지 다 이어서 합치면 100만 킬로미터가 넘는다.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아야 할 정도로 엄청난 길이인데, 나이가 들면 이 혈관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서 노화가 진행되고 질병이 생긴다. 만약 인슐린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인슐린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이 세포에 들어가지 못해서 몸속 혈당이 높아지는데, 혈당이 높아지는 고혈당 상태가 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끈적끈적한 혈액이 되고, 이 상태에서는 혈전이 쉽게 생긴다. 이 끈끈한 혈액 때문에 혈관이 자꾸 충격과 압력을 받아 안쪽 벽이 손상되고 본래 가지고 있던 탄력도 점점 떨어진다. 혈관이 약해지고 망가진다는 것은 혈관이 노화되기 시작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몸 전체가 젊음과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호르몬 중에서도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 질병으로 이어지기 쉽다. 대표적으로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몸이 혈당 조절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흔히 알고 있는 당뇨병의 발병이다. 당뇨병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암보다도 무서운 게 당뇨병이라고 할 만큼 당뇨병은 몸을 빠르게 노화시키고 병들게 하는 질환이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이 몸 전체에서 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인슐린 기능에 문제가 생겨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20에서 30대 젊은 층에서 당뇨병 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너무 일찍부터 혈관 노화가 시작되고,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대로 노화가 앞당겨지고 있는 셈이다. 의학은 점점 더 발전하는데 왜 이런 걸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잘못된 식습관이 있다. 서구화된 고열량 고지방 식단, 불규칙적인 식사 습관, 폭식이나 과식, 밀가루 음식처럼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 등이다. 운동 부족과 과체중, 비만도 주된 원인인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아 근육량이 부족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쉬운 몸이 되기 때문이다.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 우리가 갑자기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티솔 호르몬이 분비된다. 코티솔은 몸이 외부에 받는 스트레스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과는 반대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과하게 분비되면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래 이어지면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혈당 조절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인슐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혈당 문제를 일으키는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큰 원인은 운동 부족, 고칼로리 음식 섭취, 비만, 흡연 등 생활 습관에 있다. 때문에 자신의 몸에 맞는 치료제를 처방받고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습관 관리와 운동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당뇨병으로 진단된 환자들에게 초기 치료를 위해 식이 조절로 혈당을 조절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강조한다. 이와 함께 체중을 2에서 3% 정도 줄이라고 권유한다. 인슐린 반응성을 좋아지게 만들어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체지방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관건이다.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혈당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며, 특히 초기 환자는 합병증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체지방은 심지어 마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된다. 몸이 날씬하건 뚱뚱하건 체지방량이 많다는 건 혈당이 높다는 것이다. 혈당이 높으면 특히 장기를 둘러싼 내장지방이 많이 쌓여 있을 수 있으므로 건강에 좋지 않다. 내장지방이 쌓이면 몸이 자체적으로 내장지방을 분해하려는 일을 하는데, 이때 내장지방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유리지방산이 혈관으로 투입되면 인슐린 기능을 방해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혈당이 올라가고, 그러면 다시 내장지방이 쌓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 일단 식사량 자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하루 3끼 식사 시간도 일정한 간격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폭식을 하거나 끼니를 거르는 등 식사량과 간격이 갑자기 늘었다 줄었다 하면 인슐린 분비를 규칙적으로 조절하기 어렵다.
식단을 구성할 때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50%, 단백질 30%, 지방 20%의 비율로 이루어진 식단을 정량, 골고루,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식사 후 디저트나 간식을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므로 자제해야 한다. 꽁치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혈관의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오메가3와 같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일주일에 2번 정도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성장 호르몬은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청춘 호르몬이자 회춘 호르몬으로 불린다.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분비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면 일상생활에서 활력이 부족하고 늘 지쳐 보이고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인다. 또 성장 호르몬은 몸속에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뼈와 인대가 약해져 관절 질환이 생기기 쉽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탈모가 오거나 흰머리가 많아지며 손발톱이 얇아져 잘 부러지거나 상한다. 또 성장 호르몬은 단백질 종류인 콜라겐 합성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부족해지면 피부 탄력이 줄어서 주름이 많이 생긴다. 성장 촉진과 함께 몸속에 있는 세포를 재생, 복구시키는 역할도 하는데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젊어서는 상처가 금방 회복되는 반면 나이가 들면서 회복 속도가 더뎌지는 것도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 모든 증상들은 우리가 흔히 노화의 징후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다. 결론적으로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젊음의 기준이 되는 셈이다. 성장 호르몬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노화를 방지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비결이 된다. 성장 호르몬이 잘 유지되는 사람은 겉보기에도 활기가 있고 나이에 비해 피부가 좋으며 관절이 건강하고 상처가 나더라도 세포 재생이 잘 돼 낫는 속도가 빠르다. 전반적으로 또래보다 젊어 보이고 마치 회춘한 것처럼 생기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성장 호르몬 수치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성장 호르몬을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쉽다. 잘 먹고 푹 자고 열심히 운동하면 된다. 잘 자고 좋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잘 먹으며 꾸준히 운동하는 것은 사실 모든 호르몬의 분비 촉진을 위해 꼭 필요한 수칙이지만 특히 성장 호르몬을 위해서는 잘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한다. 성장 호르몬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온다. 그런데 자는 내내 계속 분비되는 것은 아니고 수면 주기에 맞춰서 분비된다. 쉽게 말하면 하루에 8시간을 잔다고 가정했을 때 잠이 막 든 후 3시간이 가장 깊게 자는 시간인데 이때 성장 호르몬의 하루 분비량 중 3분의 2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잠을 자더라도 뒤척거리거나 금방 깨는 얕은 수면이 아니라 충분히 숙면을 취해야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와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성장 호르몬과 운동은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관계성을 가진다. 성장 호르몬은 하루 중에도 분비량이 계속 변하는데 주로 잘 때와 운동할 때 많이 나온다. 밤에는 깊이 잘 때 많이 분비되고 낮에는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할 때 많이 분비된다. 햇볕을 받으면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도 촉진되므로 밤에는 잘 자고 낮에는 밖에 나와서 햇볕을 받으며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급격하게 줄고 그러면서 자연히 뼈와 근육 등을 만들어내는 일도 몸속에서 많이 하지 못하므로 근육량도 줄어든다. 그런데 근육량이 줄어든 상태로 계속 두면서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이 더 적게 분비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할 정도로 몸속 근육량과 성장 호르몬의 상관관계는 아주 깊다. 몸 전체의 근육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무리해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부상 위험이 있으므로 처음에는 빠르게 걷기나 계단 오르내리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서 실시한다. 하체 근력과 온몸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되 매일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좋다. 극소량이라도 죽을 때까지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의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데 성장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호르몬과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코티솔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많이 분비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마음이 괴로우면 그만큼 성장 호르몬도 적게 나오고 그 결과 노화를 재촉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노화의 근원이기도 하다. 밝고 긍정적인 마음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젊음의 활력을 지키는 중요한 비법이다. 젊음과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면 그날 받은 스트레스는 바로 해소하도록 하자. 멜라토닌 수치가 낮으면 왜 잠을 못 잘까? 멜라토닌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송과선이라는 곳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생체 리듬을 조절하여 질 높은 수면을 하도록 돕고 면역력을 높여서 만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면 몸속 호르몬의 분비량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드는데 멜라토닌 호르몬도 예외는 아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 는 말씀을 하는 걸 들어보았을 것이다. 노년층의 불면증과 수면장애는 다른 연령층보다 멜라토닌 호르몬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생체 리듬이 변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적어지고 체력이 떨어져 바깥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 제대로 햇볕을 쬐는 일도 많지 않다. 이러면 자연스레 몸에서 필요로 하는 하루의 수면량이 줄어든다. 수면량이 줄어드니 멜라토닌 호르몬은 적게 분비되고 짧은 시간 자는 잠도 제대로 푹 자지 못하니 또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멜라토닌도 수면량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하루 중에서도 어두울 때 분비된다. 일반적으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서 주변의 빛의 밝기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뇌 속의 송과선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고 결국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된다. 이처럼 멜라토닌 분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잠을 잘 못 자는 것이다. 밤이 되어도 자라는 메시지를 못 받아 몸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 여기서부터 만병이 시작된다. 환한 불빛 아래에서 자면 뇌 속의 송과선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잠을 설치고 그러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외부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고 무너진다. 또 성장 호르몬처럼 수면 중에 분비되는 몸속의 수많은 호르몬들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결국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만병이 찾아온다. 멜라토닌은 인간의 수면을 지배하는 밤의 호르몬이자 만병을 예방해주는 면역 호르몬이다. 개운하게 잘 자려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불을 끄고 깜깜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다양한 수면 장애를 겪는 현대인들이 밤에 일하거나 활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불빛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생체 시계를 교란시키고 멜라토닌의 정상적인 분비를 방해한다. 미인은 잠꾸러기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단 하루라도 잠을 잘 못 자면 다음날 눈이 퀭하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눈 밑에 시커먼 다크서클이 생긴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피부가 거칠고 눈 밑이 시커멓게 되면 결코 예뻐 보이지 않는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문제없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질 높은 수면을 취하면 기미, 주름, 홍반 등이 옅어지고 얼굴도 생기가 넘쳐서 동안 외모를 가질 수 있다. 만약 내 피부가 어느 순간부터 거칠어지고 다크서클이 짙어졌다면 멜라토닌 호르몬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멜라토닌은 비만과도 연관이 있다.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면 아이리신이라는 호르몬도 함께 잘 분비되는데 아이리신은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한다. 몸의 지방 중에는 비만의 원인이 되는 백색 지방과 불필요한 지방을 태우는 이로운 지방인 갈색 지방이 있는데 아이리신 호르몬은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꾸는 일을 한다. 즉, 멜라토닌이 잘 나와야 아이리신이 나오고 아이리신이 잘 나와야 몸속에 있는 해로운 지방을 태워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날씬하고 동안 외모를 가진 진짜 젊고 건강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치장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을 잘 자서 멜라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자연스러운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다. 멜라토닌은 성장 호르몬과도 연관이 있다. 멜라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의 시간은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이다. 성장기 아이들은 늦어도 밤 11시 이전에 잠을 자야 키도 크고 건강하게 성장한다. 더불어 성인도 이 시간을 잘 지키면서 자야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고 중년기와 노년기를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또한 멜라토닌은 면역력을 키워 감염과 무서운 암까지도 막아준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멜라토닌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암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역세포인 T세포 생산을 돕고 암세포의 증식을 늦추거나 암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콜레스테롤의 생성도 억제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이처럼 멜라토닌은 몸속과 겉에서 일어나는 모든 노화를 막아주는데 1등 공신이다. 노화와 젊음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건강한 신체와 생기 넘치고 어려 보이는 외모를 가진 게 젊음의 기준이라고 본다면 멜라토닌 호르몬만큼 젊음을 유지시키고 되돌려주는 호르몬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만든 치료약으로 청춘을 연장시키고 각종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열리고 있다. 그렇다면 멜라토닌 호르몬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아주 간단하다. 멜라토닌은 낮에 햇볕을 30분 이상만 쬐어도 정상적인 분비를 촉진할 수 있다. 낮에 햇볕을 쬐일수록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며 매일 일정 시간 이상 햇볕을 규칙적으로 쬐는 습관을 들이면 멜라토닌을 비롯해 세로토닌도 활성화된다. 기분이 처지고 우울할수록 햇볕을 많이 쬐라는 이유도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량을 늘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운동을 권할 때 가급적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운동할 것을 추천한다. 물론 실내에서 하는 운동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건강과 면역의 가장 기본인 멜라토닌 분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햇볕을 규칙적으로 쬐는 것만큼 큰 효과를 주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인슐린 호르몬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바로 혈당 지수가 올라가서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고 연달아 다른 호르몬에도 나쁜 영향을 끼쳐서 결국 연결된 호르몬 모두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반면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이나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금방 먹을 수 있는 각종 간편식품과 레토르트 식품에 들어있는 다양한 식품 첨가물, 빵이나 과자, 탄산음료 등의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은 우리 몸을 헷갈리게 한다. 왜냐하면 이런 첨가물들은 그 자체로도 열량이 높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 들어있는지의 여부를 몸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열량은 높은데 영양가는 떨어지고 음식이긴 하지만 몸에서 음식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진 못한다는 뜻이다. 그 결과 호르몬의 기능을 교란시키고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된다. 커피도 호르몬을 헷갈리게 하는 식품이다. 요즘에는 커피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커피를 많이 섭취하는데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는 하루에 2잔인 권장량 이상을 섭취할 경우 호르몬 교란을 유발시킨다. 왜냐하면 카페인은 호르몬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카페인 섭취 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며 맥박과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호르몬 건강을 위해서는 카페인 섭취를 되도록 줄이고 권장량 이하로 섭취하는 등 자제할 필요가 있다. 운동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라면 편한 운동화를 구입하고 그 운동화를 신고 집 근처 공원에 매일 나가는 것 자체가 운동이다. 하루 10분씩 걷기를 매일 실천한 사람이라면 10분을 15분으로, 15분을 다시 20분으로 시간을 조금씩 늘리고 걷는 속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만의 운동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 걷는 습관을 들인 다음에는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앉았다 일어나기, 아령들기 같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하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을 꼭 해야 한다. 20대와 40대의 성장 호르몬 분비량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와 활동량이 동일해도 자연스레 근육량이 줄어든다. 그런데 실제로 근육이 필요한 나이는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서부터다. 근력 운동을 할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몸에 근육이 있어야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체 근육에서 분비되는 아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쁜 지방을 좋은 지방으로 바꿔주어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고 대사증후군을 예방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대사증후군을 뱃살과 허벅지의 투쟁이라고 한다. 하체 근육을 튼튼하게 해야 허벅지가 뱃살을 이길 수 있다. 실제로 10주간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한 사람의 혈중 아이리신 농도는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2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속담에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평소에 걷는 것,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산다. 그래서 그것이 소중한지 모르다가 조금만 아프면 그제야 비로소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된다. 아침에 혼자 힘으로 일어나고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내 손으로 밥을 먹고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2발로 산책을 하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 어쩌면 진짜 기적이다. 이런 소소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다 가진 것이다. 이러한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은 호르몬 건강과도 연결돼 있다. 일상생활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태도는 뇌의 측두엽 중에서도 쾌락중추와 관련된 부위를 자극시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활성화시킨다. 이 호르몬들로 인해 우리 몸은 혈압과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굳었던 근육도 이완된다. 편안해진 신체 상태는 즐거운 느낌, 건강해지는 느낌, 감사하는 마음을 더 증폭시켜서 몸속에서 건강한 선순환을 일으킨다. 또 이런 긍정적인 마음은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켜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게 해서 결과적으로 멜라토닌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에 감사하자. 사랑하고 감사하면 멜라토닌 호르몬은 더욱 건강해진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생생건강통입니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비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입니다. 비타복스에서 출판, 지은이는 안철호 교수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마치 호르몬을 설명하기 위해 생긴 말 같다. 20대 못지않게 젊고 활기찬 40대가 있는가 하면 실제 나이는 20대지만 신체 나이는 40대인 사람도 있다. 그 메커니즘을 알려주는 창이 바로 호르몬이다. 그래서 나는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호르몬의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과 젊음의 열쇠라고 말하고 싶다. 몸의 실세이자 궁극의 지배자인 호르몬을 제대로 안다면 나이가 들어도 생기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몸속 호르몬도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년 이후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호르몬은 인슐린,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이다. 인슐린은 혈관을 건강하게 해줘서 몸속 대사 노화를 막아주고 성장 호르몬은 얼굴과 신체의 노화를 억제한다. 멜라토닌은 면역력을 키워주고 마음과 정신의 노화를 막아준다. 나는 평생의 건강과 젊음을 지키고 싶다면 이 세 가지 호르몬을 꽉 잡아야 한다고 환자들에게 자주 이야기한다. 나는 의대생 시절부터 생로병사의 비밀은 호르몬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골몰해왔다. 호르몬의 측면에서 볼 때 노화는 어떻게 진행될까? 신체의 노화란 호르몬의 발생, 분비, 조절의 변화가 생기면서 호르몬의 분비량이나 기능이 감소해서 비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노화의 진행은 이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호르몬 기능이 떨어질 때 몸은 늙기 시작한다.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신체 기관의 활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신체에 상처가 났을 때 치유하는 자체 회복력과 외부에서 침입하는 질병을 막아내는 면역력이 저하된다. 몸속 각 기관의 활력, 재생력, 면역력이 떨어지면 신체가 쇠약해진다. 신체가 쇠약해진 상태에서는 외부의 자극, 염증 등 질병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워진다. 그중 가장 취약한 부위에 특정한 질환이 발생된 것이 흔히 말하는 병든 상태다. 병든 상태에서는 호르몬 기능이 더더욱 떨어져 노화가 촉진되고 기능이 저하되는 끊임없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결국 호르몬이 우리 몸을 살리고 죽이는 역할을 하며 젊음과 노화도 결정한다. 호르몬이 청춘 연장의 실마리라면 바꿔 말해 젊음을 오래 유지하려면 호르몬만 잘 관리하면 된다는 뜻이다. 호르몬은 다양한 질병들, 특히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만성질환의 치료에 두루 활용되고 있다. 흔한 예로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라면 멜라토닌 호르몬만 바로잡아도 숙면을 취하여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 폐경기 이후 골다공증으로 힘들어하는 갱년기 여성이라면 여성 호르몬을 활용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중년 이후의 삶을 살 수 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갑상선 호르몬제 투여를 통해 얼마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만약 자동차에 질 나쁜 오일을 계속 주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질 나쁜 오일이 들어간다고 자동차가 바로 망가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쁜 오일은 자동차 안에 있는 수많은 부속 장치에 서서히 나쁜 영향을 끼치고 결국 그것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망가지게 된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 병들고 있는 것이다. 혈관도 마찬가지다. 혈관 속에서 질 나쁜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닌다고 상상해보자. 몸속에 있는 수많은 장기와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혈액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그 혈액이 전달해야 하는 에너지원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전달한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혈액은 당이 많이 섞인 혈액이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몸속에서 음식물은 당분으로 변하고 그 당분이 혈액 안에 들어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장기와 세포에게 이동한다. 그런데 이때 혈액 속에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끈끈한 찌꺼기가 엉겨붙고 이 찌꺼기 때문에 혈관 속 여기저기에서 흐름이 막히거나 혈관 벽에 상처가 난다. 이것이 몸 전체를 망가뜨린다. 때문에 혈액이 원활하게 잘 흐르기 위해서는 혈당이 과하지 않아야 한다. 혈액 속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지 않게 적당한 양으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다. 그래서 인슐린을 혈관 청소부라고 부른다. 인슐린과 혈관의 관계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다. 인슐린, 아디포넥틴 등의 호르몬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여 몸속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아드레날린, 코티솔 같은 호르몬은 만성적으로 과하게 분비될 경우 혈관을 지저분하게 하여 부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호르몬들도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서로 상생하면서 지나치게 과하거나 모자라지만 않는다면 아드레날린과 코티솔도 몸속에서 본래 가진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하지만 이 호르몬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특히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면 여러 합병증이 오고 혈관이 급격하게 노화되고 망가진다. 혈관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노화가 일어나는 곳이 다름 아닌 혈관이고 혈관이 노화되면 몸 전체가 늙고 병들기 때문이다. 몸속 혈관의 길이를 모세혈관까지 다 이어서 합치면 100만 킬로미터가 넘는다.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아야 할 정도로 엄청난 길이인데 나이가 들면 이 혈관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서 노화가 진행되고 질병이 생긴다. 만약 인슐린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인슐린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이 세포에 들어가지 못해서 몸속 혈당이 높아지는데 혈당이 높아지는 고혈당 상태가 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끈적끈적한 혈액이 되고 이 상태에서는 혈전이 쉽게 생긴다. 이 끈끈한 혈액 때문에 혈관이 자꾸 충격과 압력을 받아 안쪽 벽이 손상되고 본래 가지고 있던 탄력도 점점 떨어진다. 혈관이 약해지고 망가진다는 것은 혈관이 노화되기 시작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몸 전체가 젊음과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호르몬 중에서도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 질병으로 이어지기 쉽다. 대표적으로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몸이 혈당 조절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흔히 알고 있는 당뇨병의 발병이다. 당뇨병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암보다도 무서운 게 당뇨병이라고 할 만큼 당뇨병은 몸을 빠르게 노화시키고 병들게 하는 질환이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이 몸 전체에서 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인슐린 기능에 문제가 생겨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20에서 30대 젊은 층에서 당뇨병 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너무 일찍부터 혈관 노화가 시작되고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대로 노화가 앞당겨지고 있는 셈이다. 의학은 점점 더 발전하는데 왜 이런 걸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잘못된 식습관이 있다. 서구화된 고열량 고지방 식단, 불규칙적인 식사 습관, 폭식이나 과식, 밀가루 음식처럼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 등이다. 운동 부족과 과체중, 비만도 주된 원인인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아 근육량이 부족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쉬운 몸이 되기 때문이다.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 우리가 갑자기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티솔 호르몬이 분비된다. 코티솔은 몸이 외부에 받는 스트레스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과는 반대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과하게 분비되면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래 이어지면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혈당 조절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인슐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혈당 문제를 일으키는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큰 원인은 운동 부족, 고칼로리 음식 섭취, 비만, 흡연 등 생활 습관에 있다. 때문에 자신의 몸에 맞는 치료제를 처방받고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습관 관리와 운동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당뇨병으로 진단된 환자들에게 초기 치료를 위해 식이 조절로 혈당을 조절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강조한다. 이와 함께 체중을 2에서 3% 정도 줄이라고 권유한다. 인슐린 반응성을 좋아지게 만들어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체지방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관건이다.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혈당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며
특히 초기 환자는 합병증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체지방은 심지어 마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된다. 몸이 날씬하건 뚱뚱하건 체지방량이 많다는 건 혈당이 높다는 것이다. 혈당이 높으면 특히 장기를 둘러싼 내장지방이 많이 쌓여 있을 수 있으므로 건강에 좋지 않다. 내장지방이 쌓이면 몸이 자체적으로 내장지방을 분해하려는 일을 하는데 이때 내장지방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유리지방산이 혈관으로 투입되면 인슐린 기능을 방해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혈당이 올라가고 그러면 다시 내장지방이 쌓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 일단 식사량 자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하루 3끼 식사 시간도 일정한 간격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폭식을 하거나 끼니를 거르는 등 식사량과 간격이 갑자기 늘었다 줄었다 하면 인슐린 분비를 규칙적으로 조절하기 어렵다. 식단을 구성할 때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50%, 단백질 30%, 지방 20%의 비율로 이루어진 식단을 정량, 골고루,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식사 후 디저트나 간식을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므로 자제해야 한다. 꽁치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혈관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오메가3와 같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일주일에 2번 정도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성장 호르몬은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청춘 호르몬이자 회춘 호르몬으로 불린다.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분비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면 일상생활에서 활력이 부족하고 늘 지쳐 보이고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인다. 또 성장 호르몬은 몸속에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뼈와 인대가 약해져 관절 질환이 생기기 쉽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탈모가 오거나 흰머리가 많아지며 손발톱이 얇아져 잘 부러지거나 상한다. 또 성장 호르몬은 단백질 종류인 콜라겐 합성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부족해지면 피부 탄력이 줄어서 주름이 많이 생긴다. 성장 촉진과 함께 몸속에 있는 세포를 재생, 복구시키는 역할도 하는데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젊어서는 상처가 금방 회복되는 반면 나이가 들면서 회복 속도가 더뎌지는 것도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 모든 증상들은 우리가 흔히 노화의 징후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다. 결론적으로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젊음의 기준이 되는 셈이다. 성장 호르몬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노화를 방지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비결이 된다. 성장 호르몬이 잘 유지되는 사람은 겉보기에도 활기가 있고 나이에 비해 피부가 좋으며 관절이 건강하고 상처가 나더라도 세포 재생이 잘 돼 낫는 속도가 빠르다. 전반적으로 또래보다 젊어 보이고 마치 회춘한 것처럼 생기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성장 호르몬 수치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성장 호르몬을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쉽다. 잘 먹고 푹 자고 열심히 운동하면 된다. 잘 자고 좋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잘 먹으며 꾸준히 운동하는 것은 사실 모든 호르몬의 분비 촉진을 위해 꼭 필요한 수칙이지만 특히 성장 호르몬을 위해서는 잘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한다. 성장 호르몬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온다. 그런데 자는 내내 계속 분비되는 것은 아니고 수면 주기에 맞춰서 분비된다. 쉽게 말하면 하루에 8시간을 잔다고 가정했을 때 잠이 막 든 후 3시간이 가장 깊게 자는 시간인데 이때 성장 호르몬의 하루 분비량 중 3분의 2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잠을 자더라도 뒤척거리거나 금방 깨는 얕은 수면이 아니라 충분히 숙면을 취해야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와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성장 호르몬과 운동은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관계성을 가진다. 성장 호르몬은 하루 중에도 분비량이 계속 변하는데 주로 잘 때와 운동할 때 많이 나온다. 밤에는 깊이 잘 때 많이 분비되고 낮에는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할 때 많이 분비된다. 햇볕을 받으면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도 촉진되므로 밤에는 잘 자고 낮에는 밖에 나와서 햇볕을 받으며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급격하게 줄고 그러면서 자연히 뼈와 근육 등을 만들어내는 일도 몸속에서 많이 하지 못하므로 근육량도 줄어든다. 그런데 근육량이 줄어든 상태로 계속 두면서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이 더 적게 분비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할 정도로 몸속 근육량과 성장 호르몬의 상관관계는 아주 깊다. 몸 전체의 근육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무리해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부상 위험이 있으므로 처음에는 빠르게 걷기나 계단 오르내리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서 실시한다. 하체 근력과 온몸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되 매일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좋다. 극소량이라도 죽을 때까지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의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데 성장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호르몬과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코티솔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많이 분비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마음이 괴로우면 그만큼 성장 호르몬도 적게 나오고 그 결과 노화를 재촉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노화의 근원이기도 하다. 밝고 긍정적인 마음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젊음의 활력을 지키는 중요한 비법이다. 젊음과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면 그날 받은 스트레스는 바로 해소하도록 하자. 멜라토닌 수치가 낮으면 왜 잠을 못 잘까? 멜라토닌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송과선이라는 곳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생체 리듬을 조절하여 질 높은 수면을 하도록 돕고 면역력을 높여서 만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면 몸속 호르몬의 분비량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드는데 멜라토닌 호르몬도 예외는 아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 는 말씀을 하는 걸 들어보았을 것이다. 노년층의 불면증과 수면장애는 다른 연령층보다 멜라토닌 호르몬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생체 리듬이 변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적어지고 체력이 떨어져 바깥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 제대로 햇볕을 쬐는 일도 많지 않다. 이러면 자연스레 몸에서 필요로 하는 하루의 수면량이 줄어든다. 수면량이 줄어드니 멜라토닌 호르몬은 적게 분비되고 짧은 시간 자는 잠도 제대로 푹 자지 못하니 또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멜라토닌도 수면량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하루 중에서도 어두울 때 분비된다. 일반적으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서 주변의 빛의 밝기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뇌 속의 송과선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고 결국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된다. 이처럼 멜라토닌 분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잠을 잘 못 자는 것이다. 밤이 되어도 자라는 메시지를 못 받아 몸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 여기서부터 만병이 시작된다. 환한 불빛 아래에서 자면 뇌 속의 송과선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잠을 설치고 그러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외부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고 무너진다. 또 성장 호르몬처럼 수면 중에 분비되는 몸속의 수많은 호르몬들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결국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만병이 찾아온다. 멜라토닌은 인간의 수면을 지배하는 밤의 호르몬이자 만병을 예방해주는 면역 호르몬이다. 개운하게 잘 자려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불을 끄고 깜깜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다양한 수면 장애를 겪는 현대인들이 밤에 일하거나 활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불빛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생체 시계를 교란시키고 멜라토닌의 정상적인 분비를 방해한다. 미인은 잠꾸러기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단 하루라도 잠을 잘 못 자면 다음날 눈이 퀭하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눈 밑에 시커먼 다크서클이 생긴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피부가 거칠고 눈 밑이 시커멓게 되면 결코 예뻐 보이지 않는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문제없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질 높은 수면을 취하면 기미, 주름, 홍반 등이 옅어지고 얼굴도 생기가 넘쳐서 동안 외모를 가질 수 있다. 만약 내 피부가 어느 순간부터 거칠어지고 다크서클이 짙어졌다면 멜라토닌 호르몬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멜라토닌은 비만과도 연관이 있다.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면 아이리신이라는 호르몬도 함께 잘 분비되는데 아이리신은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한다. 몸의 지방 중에는 비만의 원인이 되는 백색 지방과 불필요한 지방을 태우는 이로운 지방인 갈색 지방이 있는데 아이리신 호르몬은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꾸는 일을 한다. 즉, 멜라토닌이 잘 나와야 아이리신이 나오고 아이리신이 잘 나와야 몸속에 있는 해로운 지방을 태워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날씬하고 동안 외모를 가진 진짜 젊고 건강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치장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을 잘 자서 멜라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자연스러운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다. 멜라토닌은 성장 호르몬과도 연관이 있다. 멜라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의 시간은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이다. 성장기 아이들은 늦어도 밤 11시 이전에 잠을 자야 키도 크고 건강하게 성장한다. 더불어 성인도 이 시간을 잘 지키면서 자야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고 중년기와 노년기를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또한 멜라토닌은 면역력을 키워 감염과 무서운 암까지도 막아준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멜라토닌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암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역세포인 T세포 생산을 돕고 암세포의 증식을 늦추거나 암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콜레스테롤의 생성도 억제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이처럼 멜라토닌은 몸속과 겉에서 일어나는 모든 노화를 막아주는데 1등 공신이다. 노화와 젊음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건강한 신체와 생기 넘치고 어려 보이는 외모를 가진 게 젊음의 기준이라고 본다면 멜라토닌 호르몬만큼 젊음을 유지시키고 되돌려주는 호르몬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만든 치료약으로 청춘을 연장시키고 각종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열리고 있다. 그렇다면 멜라토닌 호르몬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아주 간단하다. 멜라토닌은 낮에 햇볕을 30분 이상만 쬐어도 정상적인 분비를 촉진할 수 있다. 낮에 햇볕을 쬐일수록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며 매일 일정 시간 이상 햇볕을 규칙적으로 쬐는 습관을 들이면 멜라토닌을 비롯해 세로토닌도 활성화된다. 기분이 처지고 우울할수록 햇볕을 많이 쬐라는 이유도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량을 늘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운동을 권할 때 가급적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운동할 것을 추천한다. 물론 실내에서 하는 운동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건강과 면역의 가장 기본인 멜라토닌 분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햇볕을 규칙적으로 쬐는 것만큼 큰 효과를 주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인슐린 호르몬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바로 혈당 지수가 올라가서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고 연달아 다른 호르몬에도 나쁜 영향을 끼쳐서 결국 연결된 호르몬 모두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반면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이나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금방 먹을 수 있는 각종 간편식품과 레토르트 식품에 들어있는 다양한 식품 첨가물, 빵이나 과자, 탄산음료 등의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액상과 당은 우리 몸을 헷갈리게 한다. 왜냐하면 이런 첨가물들은 그 자체로도 열량이 높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 들어있는지의 여부를 몸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열량은 높은데 영양가는 떨어지고 음식이긴 하지만 몸에서 음식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진 못한다는 뜻이다. 그 결과 호르몬의 기능을 교란시키고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된다. 커피도 호르몬을 헷갈리게 하는 식품이다. 요즘에는 커피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커피를 많이 섭취하는데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는 하루에 2잔인 권장량 이상을 섭취할 경우 호르몬 교란을 유발시킨다. 왜냐하면 카페인은 호르몬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카페인 섭취 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며 맥박과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호르몬 건강을 위해서는 카페인 섭취를 되도록 줄이고 권장량 이하로 섭취하는 등 자제할 필요가 있다. 운동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라면 편한 운동화를 구입하고 그 운동화를 신고 집 근처 공원에 매일 나가는 것 자체가 운동이다. 하루 10분씩 걷기를 매일 실천한 사람이라면 10분을 15분으로, 15분을 다시 20분으로 시간을 조금씩 늘리고 걷는 속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만의 운동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 걷는 습관을 들인 다음에는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앉았다 일어나기, 아령들기 같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하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을 꼭 해야 한다. 20대와 40대의 성장 호르몬 분비량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와 활동량이 동일해도 자연스레 근육량이 줄어든다. 그런데 실제로 근육이 필요한 나이는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서부터다. 근력 운동을 할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몸에 근육이 있어야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체 근육에서 분비되는 아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쁜 지방을 좋은 지방으로 바꿔주어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고 대사증후군을 예방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대사증후군을 뱃살과 허벅지의 투쟁이라고 한다. 하체 근육을 튼튼하게 해야 허벅지가 뱃살을 이길 수 있다. 실제로 10주간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한 사람의 혈중 아이리신 농도는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2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속담에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평소에 걷는 것,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산다. 그래서 그것이 소중한지 모르다가 조금만 아프면 그제야 비로소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된다. 아침에 혼자 힘으로 일어나고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내 손으로 밥을 먹고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2발로 산책을 하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 어쩌면 진짜 기적이다. 이런 소소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다 가진 것이다. 이러한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은 호르몬 건강과도 연결돼 있다. 일상생활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태도는 뇌의 측두엽 중에서도 쾌락중추와 관련된 부위를 자극시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활성화시킨다. 이 호르몬들로 인해 우리 몸은 혈압과 심장박동이 안정되고 굳었던 근육도 이완된다. 편안해진 신체 상태는 즐거운 느낌, 건강해지는 느낌, 감사하는 마음을 더 증폭시켜서 몸속에서 건강한 선순환을 일으킨다. 또 이런 긍정적인 마음은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켜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게 해서 결과적으로 멜라토닌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에 감사하자. 사랑하고 감사하면 멜라토닌 호르몬은 더욱 건강해진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